내신 맞은 사람이 있어도 8명밖에 안 돼서 우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오지 말으라 했더니 뒤들끼리 돌아가면서 한가득 돌아가면서 거의 다 왔다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거 보면 순국소년 한완보 이런 주제로 정현수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강경역사문화연구원과 관계된 것만 제가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현수 원장님은 역사문화연구원 초대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기획회장을 하고 함께 이렇게 왔고요. 또 이 역사문화학교도 제안도 제가 했지만은 이걸 끊임없이 같이 이렇게 해오셨어요. 특별히 강경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을 저는 우리 강경역사문화학교 수강생 여러분들 보면은 항상 존경스럽고 위대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논산 독서협회에서 독서 인문학을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데 그 강사님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인문학 강의를 듣고 또 책을 읽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학교 수강생들이야말로 하루에 지친 몸을 집에서 쉬면서 재밌는 연속극도 좀 보고 그래야 할 시간인데 이 딱딱한 역사인문학, 역사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예. 제가 오늘 강의는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암봉 방공소년, 한암봉 소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2013년도에 한국 강경의 역사 문화라는 책을 제가 집필을 할 때 한암봉 소년에 대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고 우리 윤석일 목사님께서 수소문에서 권소록 그 당시 연구대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책을 이 책을 5권을 구해왔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한암봉 소년의 생애에 대한 영원한 그 목소리라는 책인데 이 얇은 책이지만 이 책 속에 한암봉 소년에 대한 생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누가 썼냐면 김영배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좀 아시죠? 시인이시고 우리 강경저중 교장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시비도 세우려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쓰신 책인데 근데 이 책을 누가 했느냐? 강경의 신현상 씨라고 하는 분, 그 어른을 어른이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했습니다. 그럼 신현상 씨는 어떤 분이냐? 민선 강경읍장을 좀 지내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원도 하시고 하여튼 강경읍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김영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했고 지금 최운산에 순국 추문비가 있습니다. 그 추진도 그 신현상 씨가 했다고 그러는데 신현상 씨는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몇 년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신삼설지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신삼설지 그거 나옵니다. 근데 그 일화가 있죠. 그분은 하여튼 얼마나 마음씨가 넉넉한 분이냐면은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국이 좀 짰던 모양이요. 야야 국이 짜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이봐요. 싱거면 어떻게 해요? 물 타먹고 짜면 물 타먹고 싱거면 소금 타먹고 이렇게 넉넉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렇게 삽니다. 제가 싱거면 물 타먹고 소금 타먹고 짜면 물 타먹고 제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우리 이 책을 발간해서 제가 역사 문화와 한국 전제서의 강경이라는 책을 무난히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한원봉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15살 먹은 어린 소년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상대로 비극을 초래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 한원봉 소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보기 전에 한원봉 소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는가? 한원봉 소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시려고요. 예, 한 분. 또 아시면서도 서로 안 들은 모양인데 대부분 이렇게 자세히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원봉 소년은 우리 강경의 정신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신문화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강경의 정신문화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 공산당과 15살 어린 소년이 싸우다 순국한 포위지사는 아무런 배설도 없이 한 선비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포위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원봉 소년도 그 포위지사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원봉 소년은 한택수 씨 차남으로 태어나서 성격도 아주 성실하고 근면성실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요. 씨름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의리가 투철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그 성격을 타고난 그런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강경 중앙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도 어려울 뿐더러 어머니가 야야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고 어머니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약간 어머니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 무렵에 그 해방 이후에 소위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사상 갈등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논산은 광석, 상월, 광석, 양촌, 노성, 망라하고 좌익 세력이 득실해가지고 우익계가 실현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학생들까지도 좌익계가 득세를 했어요. 지금 거론을 해서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괜찮겠습니다만은 K 고등학교, K 중학교라고 이렇게 강경에 했는데 아마 강경상고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록상에 그렇게 좌익 세력이 많아가지고 패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원봉 소년은 천주교를 다니면서 소위 방직어라는 그 세례까지 받고 성당을 가는데 성당 앞에 불원 문서가 벽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좌익계 학생들이 붙인 건데요. 그래서 그걸 띄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본 학생이 한원봉 소년하고 시비가 붙어서 어려운 걸 모면했다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형이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살 먹은 소년이 혼자 남아서 자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소년은 굴하지 않고 그 자취를 하면서 또 껌파리를 하면서 구두타기를 하면서 그 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리더십도 참 잘 발휘를 해서 통신학교에 소위 뭡니까 학도곡단
일단 소대장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꿈에 부풀어졌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북한 공산당들이 불법으로 남한을 침범했다 하는 방송이 나와서 자기 뒤를 의심하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이 사태를 살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경고도 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런 그 편안한 무사한 일을 방송만 이렇게 했지, 학교에서는 이미 휴교령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정부에서는 묻히고 그런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렇게 38선을 넘어서 소위 동해안, 서해안 지구를 일체히 남한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25 발발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틀 만에 서울까지 들어와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당황을 했죠. 벌써 서울 하늘은 이렇게 비행기가 나르고 폭격기가 나르고 서울 시민들은 우왕좌왕 공포에 떨면서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인민군들이 각 학교에다가 우리 인민군은 우리 남한을 해방시키러 왔다, 이렇게 벽보를 붙이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은 그때가 6월 때는 모내기 휴가를 보냈고 국군들이 아무런 대비가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서울까지 밀려들었고, 서울까지 밀려들은 우리 북한군들은 소위 그 건물을 파괴하고, 또 건물 파괴한 그런 데 들어가서 그 기금품이나 어떤 이 농산물, 공산품들을 강제로 훔쳐내고, 또 부녀자들을 실어가는가 하는 그런 서울 시내가 일시에 참 지옥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저희 한암봉 소녀는 이렇게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한암봉 소녀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역으로만 서울 거리는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정부는 밤중에 수도 서울을 서울로 옮기고 서울로 후퇴한 군인들을 일반 가정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때 한암봉 소년 집에도 배치가 됐기 때문에 한암봉 소년이 그 군인들과 함께 그 전세를 파악하고, 또 군인들과 함께 소위 나도 전쟁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그 충동을 느꼈습니다. 15살 먹은 소년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직 넌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원봉은 북한 공산들과 싸워야겠다는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그 지옥 생적이 됐는데, 설상가상 비가 내려서 서울 시민들은 우왕좌왕을 하면서 일단은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겠다. 그래서 한강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서울 시민들이 살기 위한 그 필사적으로 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한강 다리를 건너했습니다. 한암봉도 항상 한암봉은 라디오를 챙기고 있습니다. 라디오 5가지 같은 걸 챙겨가지고 그 군인들, 후퇴하는 군인들 집에 뛰어서 같이 한강 다리를 넘었습니다. 수원지방 근처에 왔을 때 서울 한강 다리 쪽에서 이 한강 다리 쪽에서 이 폭발을 물리고 이 불기둥이 솟으면서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이 한강 다리 예고 없이 폭파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오는 피난민들이 한 1000여 명이 이 한강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한강다리를 폭파했고 누가 이런 사람을 죽게 했고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다 우리 같은 민족이고 우리 같은 동족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간끼리 이런 처참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또 우리 동족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한강철도 폭발은 북한군이 남쪽으로 더 못 내려가기 위해서 육군총장 그 당시 최병신 육군총장이 명령을 했다는 그런 그 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철은 폭파가 됐는데 피난민들은 생사를 넘나는 피난민들의 행렬은 줄을 이었습니다. 한원봉도 몸에 맞지 않는 그 군복을 입고 군인들 사이에 끼어서 이 피난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잘 말씀 못 드리는데요. 오늘 이 파워포인트는 실제와 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하는 이미지 차원에서 제목 말씀드렸고, 사진도 아마 한두 가지 빼고서는 전부 이미지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원봉이 이제 여기 후퇴를 하는 군인들 사이에서다가 군인들이 네가 어린 것이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인들 권유를 해서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고 일반 피난민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참 길가에 보리밭이나 밀밭에서 참을 잔두만두하고 또 마침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어디 가서 막상 밥을 얻어먹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지도 않은 참외를 갖다 따먹다든가 감자를 캐먹는다든가 하여튼 밭에 있는 어떤 채소 같은 이런 걸로 연맹을 하면서 이 조치원에서 1박을 하고 공주를 향해서 계속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은 부서지고 배는 고프고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이 안봉은 그 피난민들 속에 나온 노약자들을 부추기면서 이제 걸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피난길을 가는데 결국 서울을 6월 29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6월 29일 출발해서 7월 8일 11일 만에 완봉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는 실제 그 한원봉이 집입니다. 한원봉이 옛날 집을 이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참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양 자식을 붙잡고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이산가족이 마다하는 것처럼 그런 그 기가 막힌 상봉이 있었습니다. 완봉은 그러면서도 일단 기진맥진했는데 집에 와서 자기 형 소식이 궁금했어요. 군대에 간 자기 형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살려서면서 그 형 소식도 없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완봉이 집에 사가 돌아온 것만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을 모르실 겁니다. 3년 만에 이 집이 돌아온 이 완봉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 또 공산당들이 그 만행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하면서 공산당들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신부님한테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집에 돌아온 이 반봉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소위 반동분자 형이 해군에 입대를 했고 대한민국 국군 해군에 입대를 했고 완봉이 서울에서 그렇게 이런 정보를 전부 입수를 해가지고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어디 한 번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시처럼 하는 거 아니라 끌어다가 소위 이 학생동맹이라든가 이런데 가입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걸 반대하니까 이게 마구잡이로 그러다가 폭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분이 그 폭행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거짓말로 이 학생연맹에 가입하겠다 말을 하고 풀려납니다. 거기다가 하는봉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어느 날 것이 동물하고 호칭을 하고 또 자기들로 동물하고 호칭을 안 는다고 또 때리고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면서 소위 동네에서도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붉은 완장을 타고 다니면서 더 고위부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폭행을 가하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 거죠. 그래서 안봉은 완전히 투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안봉은 이 소위 백인기 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포이지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게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백인 씨 집에 가서 이내복, 정주영, 고혜영 이 친구들과 협약을 의기투합을 해서 혈서로서 이 반공 투쟁을 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백인기, 백병기 형제는 항상 지역을 걱정하는 그런 청년들 38명을 동지들을 규합을 해서 지하 운동을 하는 등 이 지사들입니다. 소위 군분 없는 용사들이죠. 안봉은 이 사람들과 함께 친구들과 같이 공산당이 붙여놓은 벽돌을 찢어내고 또 우리 지하에서 운동하는 소위 삐라든가 이런 것을 골목골목에 뿌리고 다니면서 소위 반공운동을 하고 다니는 소위 군부는 내부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여성동맹이니 민첩이니 소년단이니 이런 모임이 있는 곳에 전단지를 보냈습니다.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세뇌교육을 시킨 겁니다. 자기네들이 세뇌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북한 노래를 가르치고 하여튼 그런 온갖 우리 남한에 대한 것을 좀 교란시키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백인 시집에서는 항상 새 학생들 혈수로 협약했던 그 친구들하고 늘 저녁 때면 들어가서 전단지를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만들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시작되면 새벽 2시까지 그 친구들이 전단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단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전단지 내용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좌익분자들 선전에 속지 맙시다. 연합군이 곧 상륙합니다. 국군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엔군이 곧 상륙합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곳곳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완봉은 소위 두더지처럼 다니면서 화장실이든 어딘지 하여튼 사무실 있는 곳이면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데 그때 이 K학교에서 K학교라고 했는데 아마 강경상고일 것 같습니다. 매일 좌익계 우익계 학생들을 불러다가 고문을 하고 한다는 정보를 듣고 평나무 아래 여학교 옆 그러니까 호남선 철도변에서 소위 풀을 뜨는 척하고 거기를 위치를 확인하고서 거기에 지하실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 전단지를 몽땅 갖다 집어넣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적성을 띠고
저를 했습니다. 어쨌든 완봉이가 집에 한번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편히 안봉을 잠을 재울 수가 없어요. 항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밀개떡이나 이런 걸 해서 들려서 벽장소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참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완봉이는 그 평상시에 몸에 태극기와 라디오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 라디오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란 방송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원봉은 이제 다시 반격이 되는구나 싶어서 만들어놓은 전단지를 전부 몽땅 다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 다 뿌리고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전단지를 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뿌리고 이제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시커먼 젊은 사람이 한번 나와가지고 원봉이 목덜미를 잡으면서 누가 이렇게 시켰느냐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그 어린 것이 지금 보면 양발차기로 그 사람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대담은 15살 학생이 그렇게 대담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하면서 이제 몸을 지쳐서 이 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원봉이도 집에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집에 돌아갔어도 원봉은 편히 자들 못하고 벽장 속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원봉이 벽장 속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문을 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어머니 나 현영이에요. 그런 그 원봉이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봉이는 벽장 속에서 친구 목소리를 듣고 현봉이 웬일이니 하고 벽장 문을 열고 나오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두 젊은이가 원봉을 붙잡았습니다. 원봉이가 그대로 이제 잡혔는데 원봉은 그때 이제 이게 현영이하고 주영이 이 사람들을 미리 이 학생들을 미리 잡아서 참 자격을 받고 이 원봉을 잡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원봉 일당은 잡히고 말았고 소위 다른 학생들 다른 애들은 소위 뭐랄까 잘못했다는 그런 각서를 받고 풀려줬는데 한원봉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복을 무릎을 꿇려서 질질 끄고 와서 그때부터 극한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완봉이 형이 해군에 있던 소위 반동분자고 완봉이 또 그렇게 지하운동을 했던 그러면 반동분자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이 한원봉을 고문을 하고 자백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문을 하고 자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K 고등학교 강경 상고겠죠. 서무과에 근무하는 형 친구입니다. 형 친구가 그 친구 동생 한원봉을 그렇게 악랄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원봉을 큰 죄인으로 생각하고 마치 저희들이 큰 죄인을 잡은 양 호들갑을 떨면서 한원봉을 고문하고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문군 목장을 하고 한 사람이 인문군이 들어오더니 이 조그만 것이 이 학생이지 이러면서 또 회초리로 또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여튼 뭐 한원봉이 당하는
뭐 고문이랄까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또 누구겠느냐 합니다. 그것도 우리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이 전쟁은 우리 같은 동족끼리 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던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우리 한국 전쟁 같은 그런 역사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그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기록이 상태, 소위 이제 죽을 만큼 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소위 우리 한국군이 이제 쳐들쳐 올라오기 시작했고 낙동강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국군들 기세가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이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면서 이 소위 사상범들을 자기들이 말하는 총살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인민군이 한원봉을 끌어냅니다. 한원봉은 체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려거든, 나를 데려가려거든 내가 같이 지하운동을 했던 그 집으로 가자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백인기 씨 집을 찾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한원봉을 따라간 겁니다. 한원봉이 거기에 우리 강경 동리 뚝방 거기서 어머니가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인민군들이 빨리 대라 모의했던 그런 집이 어디냐 빨리 대라 오니까 안 온 게 참 대단했죠. 15살 애가 내가 여기서 우리 어머니 집을 보려고 여기를 왔다. 여기가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러면서 죽이려면 빨리 어서 죽여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생각을 봅시다. 우리가 그 15살 먹은 나이에 과연 그런 용기와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책 속에는 증언자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언자가 지금 친척들한테 형이라든가 그 옆에 있었던 증언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 순간 빨리 죽여라. 그 순간 세 발의 총성이 들립니다. 그 총을 맞고 한원봉은 그 어머니 집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가 1950년 9월 30일입니다. 완봉이 사망한 날입니다. 이러한 그 우리 지역에 이런 정신문화 이런 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원봉이 죽을 당시에 그 몸속에 지니고 있는 태극기가 정통으로 이 가슴에 그 총알이 맞아서 그 태극기를 붉은 피로 물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형수님이 피 묻은 태극기를 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가 어떤 일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남역사박물관, 공주에 있는 충남역사박물관에 안치가 되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건데 거기 박물관에서 한번 가져갔다 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운 축제 때 내가 한번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역사관, 한일의 역사관에 보면은 거기 가면은 복사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묻은 태극기를 보시거든
그 역사관에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최운선에 있는 그 충원탑입니다. 소위 포위지사들 충원탑이고 밑에가 한원봉인데 이 한원봉이 소위 그 백인기 씨가 그 관문 근처에서 그 시신으로 갈대숲에서 시신을 발견됐고 거기서 100m 떨어진 갈대숲에서 한원봉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뚝 밑에 가매장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무칠군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후에 1983년도에 이 지금 밑에 그 묘지 한원봉 묘 이 최운산 정상이 있습니다만은 이 묘로 옮길 때 그 당시 강경무사무소 사회대장을 넣으셨고 또 읍장도 지내시고 지금 현재 우리 강경 역사와 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이신 바로 한병수 기획실장님이 그 사회대장하고 있을 때 이 최운산으로 이장을 하는데 그 큰 힘을 가하셨다, 보태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예, 그런 기록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바르 총소리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숨진 이 한원봉의 그 목소리, 영원한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 한국 전쟁이 며칠간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전쟁이 정확하게 1129일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1129일간. 그 1129일간 중에서 제일 남북 간에 희생이 많았던 것이 휴전 당시하고 휴전을 끝날 무렵에 엄청난 그 서로의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엄청난 희생이 나왔다. 그래서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고향에 우리 조그마한 마을에 제사날이 하루에 7명이 제사날이에요. 그 군인들이 그때 그 휴전 당시에 군대 가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형이 21살인데 우리 형도 그 당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이제 병력계 그 사무계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전쟁을 하면 보따리를 싸고 짊어졌다가 우리 형 얘기입니다. 후퇴하면서 이 자기 벽다리, 자기 병력계 3번 보따리만 짊어지고 후퇴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포탄 파편이 맞아서 형님이 이 뒤쪽 머리하고 팔하고 파편이 맞아서 1국이라는 그 사기공사 등급이 있습니다. 1국이라는 그 등급을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또 희생이 가장 많을 때가 진주, 우리 아군들이 진주를 해가지고 이 할 때 그때가 또 참 바랄 수 없는 그 피해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11살 때니까 12살 때죠, 우리가. 근데 우리 집이 바로 뚝방길인데 우리 집 뚝길로는 경찰과 군인들이 진을 치고 저 건너편에 삼각산이 있는데 약 한 400m입니다. 해발. 그 삼각산 두 뒤에는 저기에는 인민군들이 진을 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밤에 막 콩투대기 총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전부 이불을 다 덮으셔놓고 아버지는 조그마한 봉창으로 그 전쟁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양반은 그 전쟁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집 기둥에 총알이 들어박힌 그런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6.25 전쟁을 체험을 했고 또 밤에는 인민군, 낮에는 아군 그렇게 될 때입니다.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는 노약자로 어디 피난을 못 가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 가족들만 할머니 당해놓고 가족들만 가까운 보리밭에 가서 숨어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니가 밥 쓰려고 만들어놓은 밥까지 음식을 다 강탈에 가는 그런
북한군들이 인민군의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했고, 제가 11살 때 그 피난을 갔는데 삼각산 그 해발 삼각산 거기에 그 산을 넘어서 마침 그때가 또 이제 겨울이 좀 돼서 비군이 좀 보였는데, 아버지와 같이 그 산을 넘어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0m를 제가 굴러 떨어 내려가지고 다시 북측에서 피난을 가서 그 산 넘어가 우리가 사는 곳이 영광군인데 그 산 너머는 한평군입니다. 한평군까지 피난을 간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살 때, 11살, 12살 때지만 이 6.25 전쟁을 직접 제가 겪은 사람이고, 또 이 한암봉 소년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당시에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나는 그렇게 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암봉 소년이 우리 강경의 그 소위 정신문화로서 우리는 그걸 되찾아야겠다. 그리고 6.25 전쟁은 우리 강경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강경경찰서 전투에서 83명의 경찰관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순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승동 여사가 여성 구조 활동하다가 순직을 했고, 또 우리 가깝게 보면은 이 성동의 66인 소위 피해 사건, 우리 강경은 6.25 전쟁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역사라는 것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혹시 높아심에서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그 젊은이들 중에서 북친이 남친이 그러는데 우리는 역사의식을 바로 알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